기분이 내가 태도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일파만파를 거치는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랄 것도 없이 마찬가지인데 나쁜 기분이 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가 그냥 돌멩이 맞아서 개구리가 맞아 죽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근데 이때 말려들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연불처럼 주문해 오셔야 돼요. 말려들지 않으리라. 아시겠어요? 말려들지 않으리라. 이거 3번만 하면 좀 이따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거야.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능인고등학교에 이렇게 오니까 내 집에 온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애쓰실까. 세상에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존엄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선생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교수님하고 또 틀려서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이 몇 명이 선택해서 전공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몇 명이 들어오던 관계없이 한 명이 들어와도 가리키면 되지만 이 중고등학교는 그 앞에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막연하실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선생님이 된다는 이 직업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걸 선택했을 때는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 의미만큼 이 교직이라고 하는 곳에 뛰어들어 보니까 참 험난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잠깐 여쭤봤더니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순하고 착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진 않는다. 고생 별로 안 하시죠? 대답이 없으시죠? 제가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여쭸어요. 그게 고생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대1로 다가가면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다가가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다 큰 어른을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선생님들을 볼 때는 이미 성장한 어른이 된 아이를 상대하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애라고 상대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아이들이 한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기 드물게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는 달리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때리면 맞아야 됐고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엉뚱한 질문한다고 출석부로 여기 머리 확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뭐 질문한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비 맞는 나무를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제 이렇게 나무를 바라봐. 그 학교의 정원에 뭐 등나무가 있었어요. 보라색 등꽃이 막 폈는데 비가 막 여름에 와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랬어요. 그럼 그거 바라본다고 막 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선생님한테 그래 제가 이제 고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고래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왜 바닷가에 고래한테 놀러 갈 수 없나 그리고 고래가 왜 우리 집에 올 수 없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릴 때.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고래와 내가 다른 종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래네 집에 놀러 갈 수 없나? 고래가 우리 집에 올 수 없나? 이랬더니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오더니 여기를 팍 때리면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엉뚱한 생각일까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나한테 그렇게 궁금한 내용이고 나한테 너무 관심 가는 내용인데 이게 왜 선생님한테 엉뚱한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가졌던 생각이 아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으로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선생님들은 할 말 없으면 와서 출석부로 때린다. 네, 그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말 안 통하면 출석부로 방 혹시 때리세요? 네. 요즘 큰일 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출석부 한 방, 엉뚱한 질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책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제가 출가의 길까지 오게 되는 뭐 이 인연을 또 걸게도 됐습니다만, 요즘에 그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늘 무너지듯이 듣고 있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그런 뉴스를 볼 때 심장이 떨리는데 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떠하실까? 정말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학생을 때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경우로라도 아이를 가리킨다는 이유로 폭력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도가 넘어버리면 뭐든지 아동학대, 학생학대 이렇게 해가지고 학대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어버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로서는 정당한 가르침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 정당하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힘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너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비를 걸어오면 이게 시비가 걸리는 순간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 없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그 말한 꼬투리가 또 문제가 되어져요. 그 이제 요즘은 뭐 선생님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단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스트레스 직업의 하나인데 학생들에게 물론 무관심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무관심한 의사가 있듯이, 예, 그냥 뭐 기계적으로 대하는 의사가 있듯이 선생님 중에서도 기계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어쩌다 계시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임용고시를 다 통과해서 선생님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심으로 걱정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을 만큼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엉거주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교사들의 학습 지도나 또 교사들의 어떤 생활 지도나 교권이나 이런 것들도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뭐 선생님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리고 교칙을 어겼다. 이러면 교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해야 된단 말이죠. 처벌을 가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을지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교사의 권한은 중요시 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뇌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기차 타고 오다가 문득 선생님들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애잔해지는 거예요. 교단에 서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균형 잡아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데 권리를 준다? 이거는 정말 뭐 어디다 불을 지를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불방망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권리를 주려면 인권을 말하고 권리를 주려면 책임에도 상당한 엄중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고뇌를 하실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어떤 인권이나 또 내지는 뭐 자유나 그런 것이 그 학생들이 정말 그런 자유, 그런 인권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책임지지 않는데. 그래서 인격 존중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져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학생 당사자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 당사자들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연구가 돼야 되고 이거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 것까지 인권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도 없어지고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무한 책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가 정말 이 기분과 내 감정을 다스리 온전하게 하루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멀쩡한 얼굴이 있지만 전혀 멀쩡하지 않은, 남이 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전혀 내면이 괜찮지 않은, 그냥 멍이 들 대로 들고 고름이 고를 대로 고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업은 선생님을 선택하셨지만 개개인 각자 한 분 한 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적에는 그 집에서 겪어야 되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아들, 딸, 자식으로서 뭐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정과 나의 기분 상태를 항상 살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기분 상태가 어떠한가. 근데 이 감정과 기분의 상태가 태도로 돌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고 감정이 태도가 되면 이거는 많은 손실이 뒤따라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구직자들이 직장 구하느라고 이제 구직자들이 뭐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들의 질문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이미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남성 구직자들한테는 면접관이 묻는 말이 주로 학벌 묻고 출신 학교 묻고 그리고 질문이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와서 불쾌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 개인 사생활을 묻는 거죠. 근데다 여성 구직자들은 외모 따지고 면접관이 신체 구조 따지고 뭐 살이 쪘네 어쨌네 뭐 이런 거. 그럼 면접관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요? 혹시? 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면접 볼 일이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다 이성 친구 유무 관계를 묻는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혹시 선생님들도 면접 보죠? 보시나요? 그럴 때 혹시 이런 질문 안 하시죠? 네. 네. 그런데다 또 이렇게 묻는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하나 걸치고 지나갈게요. 입사하면 그대가 이 회사를 입사를 한다면 네 동년배들이 지금 여기 다 대리로 있다. 근데 너 괜찮겠냐? 대리 밑에 일해도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물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능력 있다면 당연히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한단 말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를 잡아서 붙들고 늘어지면 만정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미리 제가 쐐기 박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채용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 때문에 너무나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이제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들이 겪는 바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게. 집 나와서 가족 떠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사회로 나가는 순간에 마주친 사람들에게 그 면접관들에게 받는 말이 뭐든지 이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듯이 하고 불쾌하게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채용에 상관없는 질문들이 아주 불쾌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합격을 한다 해도 입사하지 않겠다가 69%래요. 그 회사에 붙여줘도 안 가겠다. 그 다음에 불쾌감으로 인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다가 94.4%나 된대요. 94.4, 95%예요. 거의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 그러면서 그런 회사에 어떻게 인재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는 건지 거기다가 반말하고 무시하는 말투에 또 대답에 대한 면접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묻는다든지 이런 게 초년생이 바로 세상을 나가면서부터 겪는 일이라는 거야. 이게 첫 대면에. 이런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고 이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디든지 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안 가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또 취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 또한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거예요. 위치 자체가. 또 아이들이 물어올 수도 있고 안 물어와도 넌지시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내가 태도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일파만파를 거치는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건 자, 오늘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눈시름을 하다가 좀 언성이 좀 다투어졌다. 그 언성이 좀 높아져 갖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교실로 갔어요.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이 불편해. 그리고 불쾌해. 짜증나. 이 기분을 갖고 교실로 가는 순간 나의 태도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순간 기분 나쁜 상태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왜 시끄러워? 너 그래 시끄러워. 조용히 해. 뭐라든지.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져서 바로 거기다가 내가 폭탄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오늘 지각했어? 라든지 왜 말대꾸를 해?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 자체가 교무실에서 가지고 교실까지 가면서 태도로 바뀌는 거 이거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학생들을 대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기분이 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가 그냥 돌멩이 맞아서 개구리가 맞아 죽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진다는 말을 했잖아요. 아까 책임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진다는 거는 뭔가 어떤 특정 감각이 감각계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 감각이. 그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는 순간 반응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합니다. 반응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책임감을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죠? 뭐라 합니까? 책임감을? responsibility라 그럽니까? 네. 그래서 response 그러면 대응한다, 응대한다 그러잖아요. 그 ability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능력, 그렇죠? 능력에 반응하고 뭐죠 이런다잖아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뇌에서는 기분 나쁜 순간에 화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그냥 욱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안 했지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든지 여기가 좀 둥당거린다든지 목소리가 발발 떨린다든지 뭐 이게 바로 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말은 뭐냐면 자, 기분 나빠 불쾌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멈추는데 얼마가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90초잖아요. 90초, 1분 30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뭐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해도 그 감정이 올라와서 그것이 호르몬이 발산을 하고 혈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9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게 이미 이제 통과해서 내 몸을 다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어요. 교무실에서 따다다다다닥 하고 교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미 2분이 걸렸다. 응? 1분 30초. 그럼 혈류에서는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실에 와가지고도 그 감정이 여기 기억이 그냥 남아있어요. 언짢음이. 이건 뭐냐면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내가 화가 나는 상태는 회로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회로의 스위치를 내가 안 끄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몸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는데 내가 스스로 안 끄고 기억을 붙들어서 계속 불쾌해 라고 한다는 거죠.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반응에 대해서 지나간 뒤에 스위치를 끌 것인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 그 기분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으로 가진 채 계속 기분 나쁘게 머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상태로 머물다가 보면 그게 학생들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 불똥이 튄 것이 학부모한테까지 가요. 학부모한테 간 것이 학교 무슨 위원회로 가요. 위원회로 간 것이 교육부 어디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90초만 지나가는 것에 대한 스위치 하나를 끄는 선택이 안 되다 보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화가 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합시다. 오늘 교재 몇 페이지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투라는 게 있어요. 말의 어투, 그 다음에 제스처, 눈빛,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어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눈빛과
선생님이 턱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투라고 하는 거, 말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기분을 뭐 나빠서 안 했어. 오늘 몇 페이지야? 뭐 이렇게 말했다. 몇 페이지? 어디 배워? 너 몰라? 뭐 이렇게 갔다. 기억 못해?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어투가 벌써 여기서 묻어온 것이 쭈쭈쭈쭈 가서 스위치 안 꺼지고 거기다 확 분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교실에. 분사를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온 몸뚱이 세포가 다 민간 반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은요. 세포 하나하나를 건드리는 것마다 셀들이 전부 불이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아시죠? 네. 전부 셀마다 불이 들어왔고 팍팍팍팍 불이 튀어갖고 이 불꽃놀이 하듯이 해요. 불꽃놀이. 그 불꽃놀이 하듯이 튀어대는 애들의 불꽃을 선생님들이 끄지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자,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나? 첫째, 상황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에 1분 30초, 즉 90초면 지나가서 혈류에서 다 빠져나가. 그러고 나면 내가 responsibility, 책임감,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A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 교실의 학생들한테까지 끌고 가서 보따리 거기서 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선생님하고 상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집안에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말할 적에 선생님 그런 프로젝트 아직까지 안 해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언제 맡겼는데 여태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됐어요? 안 됐어요가 집에서 싸우고 왔을 때는 여태 안 해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돼? 바로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방 막는 순간 그 공에 그냥 눈탱이가 여기 멍이 드는 거예요, 벌써. 예. 근데 이때 말려들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연불처럼 주문해 오셔야 돼요. 말려들지 않으리라. 아시겠어요? 이거 선생님들 평소에 여기 능인고등학교 연불 하셔야 되잖아. 옷만이 반매음 대신 말려들지 않으리라. 해보세요, 선생님들. 시작. 말려들지 않으리라. 이거 3번만 하면 좀 이따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거야. 말려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불려가잖아. 위에 좀 높은 상사한테 불려가야 될 때 이미 외치고 가야 돼. 말려들지 않으리라, 말려들지 않으리라, 말려들지 않으리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서 딱 만나면 확 해도 말려들지 않으리라 했지. 그런데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말려들지 않으리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과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만난 분 중에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무슨 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뭐 말만 하면 역효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나하고 좋은 관계의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크게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래도 저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데 바다를 나가는 순간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가 가야 할 길을, 항해해 갈 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에게 사사건건 하는 말도 밉상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나 삥삥하고 나는 A를 말하는데 지는 F를 말하고 있고 이러면 막 열받아서 선생님들 뚜껑 열린단 말 많이 하시잖아요. 뚜껑이 여기서 열려요? 여기서 열려요? 여기? 여기? 여기서 열리죠. 여기 꽉 열리면 여기서 팍 나가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거 뚜껑 자주 열리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 경찰도 뚜껑 열리는 직업이고요. 119도 뚜껑 열리는 직업이래요. 많아요. 그 선생님들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제 말은 그런 선생님만 있는 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선생님도 한두 명 있잖아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한두 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공간을 사랑하셔야 돼. 그거 자체로 좋아하셔야지 돼. 그 다음에 나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해야 돼.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야 된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라 그래, 그런 거를요. 예, 번뇌만 있으니까 망상까지 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스님들의 경우도 모든 신도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와서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스님들이 너무 제가 진짜 이쁘네. 우리 후배 스님들을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법사 스님들이라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 안 해도 돼요. 다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부처님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도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사촌 동생이 그냥 테러를, 눈만 뜨면 테러를 저지르려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죽이는 것만 그냥 이 트레이닝을 하잖아. 그냥 올림픽 나가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부처님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오죽하면 근본 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2500년 전에도. 이 정신 미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특히 요즘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 다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여러분 옆에 바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옆에 앉았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남이 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고. 이건 뭐냐? 서로의 일화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저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여기 있지만 저에게 주의력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저한테 주의력을 전혀 못 주시는 분도 있고 주의력이 반만 오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 유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큰 미움을 얼마나 받아요. 그래서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인간 종이 있다.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진짜 상종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도 훈련하려고 사바세계에 온 거잖아요. 사바세계는 그거 장애물 경기 넘어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려면 해탈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태어난 이상은 뭐예요? 장애물을 넘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코드가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최고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날만 새면 눈만 뜨면 부처님 테러하려고 했던 제바달다.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성불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바달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괴롭혀서 죽일까, 독약 먹여서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자비심의 컴패션, 내 안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큰 자비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 원한과 원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싹 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신기찬란한 사람이 많아요. 한어머니 배에 자궁을 같이 나누어 쓰고 태어난 형제 자매 사이에도요. 납득 안 가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연 끊고 살고 남보다 못한 인연도 있어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데. 이 신기찬란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 상대에 가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안 보면 고만인 거고 상대 안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상대 안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려들지 말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오는데 교정을 딱 들어가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선생님이 저기 보여. 말려들지 말자라고 먼저 연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쓱 지나가면 그렇게 여기에 상처가 안 와요. 그리고 막 그렇게 저항하던 막 이게 곤두쓰듯이 고슴도치 곤두쓰듯이 하던 그 싫다는 느낌이 좀 덜해져요. 이 덜해지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맥락 바꾸어라. 자, 내가 뭔가 그 사람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질문하고 택도 없는 뭐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 금방 말려 들어가지고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확 올라오거든. 금방 불이 붙어요. 두 번째 연불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겠다를 써먹어요. 아시겠어요?
말려들지 않겠다보다 더 강한 염불이 반응하지 않겠다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해줬던 얘기인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반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응급조치법으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쿤바카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인도에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쿤바카 호흡인데 일단 오른손 엄지검지 나머지 손 꺾고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뭐냐면 오른쪽은 태양이고요. 왼쪽 코는 달이에요. 문, 선,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화가 막 일어날 때는 오른쪽 코를 엄지로 막아. 살짝. 꽉 막을 거 없어. 슬쩍만 밀어. 알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코로 숨을 들이셔. 들이신 다음에 검지로 왼쪽을 막고 오른쪽 풀어. 풀고 코 나오게 힝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자 다시 엄지로 오른쪽을 살짝 누르고 왼쪽으로 숨. 들이쉬고 검지로 왼쪽 막고 오른쪽 열고 내쉬면은 열을 누둔 것이 오른쪽 코로 향해서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걸 쿤바카 호흡이 열 내리고 분노심이 일어날 때 되게 좋고 불쾌해서 기분 언짢을 때 우울증 안 걸리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몸이 좀 냉해지면서 으실으실 추워요. 그러면서 감기 증상이 올라오고 몸살이 올라 그래. 그럴 땐 반대예요. 그럴 때는 왼쪽 코를 막아요. 반대 손으로 왼쪽 코를 막고 그러니까 문, 달의 기운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코를 쑥 들이쉬어요. 들이쉬고 오른쪽 코를 반대 검지로 막고 왼쪽으로 내쉬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냉기가 나가요. 그러면서 열기가 들어가고 오른쪽 코로는 열기가 들어가거든요.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문, 차가운 기운이 나가줘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하지 마시고 자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디 막아요? 오른쪽 코 막고 왼쪽으로 쉬어주고 그 다음에 감기 기운이 오고 몸이 좀 냉하고 기분이 좀 언짢고 우울해요? 어떻게 해요?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쉬어줘요. 선생님들이라 역시 빠르시네요. 그러면서 이 쿤바카 호흡을 하면서 뭐냐? 반응하지 않겠다. 예, 이 말은 지금 내가 불쾌하고 언짢은 상황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공간으로부터 그쪽으로 내가 계속 에너지 보내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게 뭐냐? 스스로를 위해서 상대방에게서 좀 더 나은 면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진짜 말 같지도 않고 저런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참된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싶어. 그 말은 내가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좀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진정성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고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다 할 때는 뭐를 한 가지 손해보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참 참해. 그런 말 하죠. 아주 사람 참해. 그리고 되게 성실해.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좀 융통성이 없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를 다 얻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 왜? 자기도 둘 다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 없는 걸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사람이 너무 급해. 막 절박해. 절박하게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절박할 때 사람을 뽑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해서 그 사람 뽑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의롭고 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의롭고 강직한 사람에게서 뭐가 부족할까? 그 사람은 딱 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좁죠. 두루 넓게 보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직하고 의로운 사람의 경우는 보는 눈의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포용하는 것이 좁을 수 있어.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고 강직한데 저 사람은 좀 너무 포용 능력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고 강직하다 보니 포용 능력은 없지만 의롭고 강직함이 좋아.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민첩한 사람을 내가 원해. 그래서 민첩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민첩하고 몸이 재바르다, 막 행동이 빨라. 그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뭘까요? 민첩한 사람이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첩한 사람은 질질 흘리고 다녀. 뭘 빨리 움직이기는 했는데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저거 빠뜨려 놔. 그래서 뭐 빨리빨리는 움직였는데 문을 열어놓고 간다든지, 뭐 빨리빨리는 했는데 뭐 복사기에서 뭐 안 꺼내놓고 갔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첩함을 상대방에게 원하셨으면 좀 소홀하고 좀 떨어지는 걸 봐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딱 자리에 세우면 브리핑 하는데 정말 와 하고 놀랄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예. 말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이런 말 하는 걸 말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취하게 됐을 때는 뭘 봐줘야 되나? 건방진 꼴을 봐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되게 건방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었으면 저거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건방져. 아시겠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외우셨죠? 선생님들이시니까. 한 번만 더 해봐요. 읊어봐요. 간단히. 자, 봐봐. 참대. 그러니까 뭐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내가 취하고 싶다면 뭐를 버려요? 융통성 없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이 지금 절박해. 그럴 때는 어리석음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강직한 사람을 내가 지금 취하고 싶어. 그러면 포용 능력이 좀 부족해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첩한 사람을 취하려면 소홀한 거, 좀 질질 흘리는 거, 빠뜨려 놓은 거, 요 꼴 봐줘야 돼.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민첩한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거 아니 완결성이 없어. 퍼펙트하질 않아. 이런 말 하죠. 이거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뭘 봐주라? 건방진 거. 그게 제일 와닿으시는 거면 건방진 걸 봐줘야 돼. 단점을 통하여 장점을 보시고 그리고 장점을 꺼려서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상대방을 상대할 때 나한테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익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있는 정각사라는 절에 제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대봉이 몇 개 열렸어요. 그 감나무가 이제 어느 만큼 익었을 때 따가지고 이제 좀 며칠 놔두면 몰랑몰랑해져요. 익어야 먹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익어가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의 자기 속도대로 익어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훌륭할 수 없어요.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려주라. 죽을 때가 이르러서야 익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익어가면 괜찮죠. 근데 죽을 때도 익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죽으면서도 자기 은행 통장 비밀번호 가족한테 안 알려주고 죽는 사람 있어요. 비번을 절대 안 가르쳐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비번 은행에 알아보고 하느라고 그거 막 경찰 다니고 어쩌고 하는데요. 3개월에서 심하게는 6개월 걸려요.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주고 붙들어요. 그게 뭐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자기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살아나면 저기 믿을 것들 하나도 없다. 돈밖에 믿을 게 없다. 저것들 내가 하나도 못 믿는다. 비밀번호 절대 안 가르쳐줘. 그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사람이 사람의 짓을 안 하느냐는 거지.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연불 2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연불이 말려들지 않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 할 때 쿤박하호 아시죠? 열받을 때는 오른쪽 맞고 왼쪽으로 쉰다. 몸살 기운 있고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왼쪽 코를 맞고 오른쪽으로 쉰다. 태양으로 숨을 받아들인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점을 취했으면 하나의 좋은 점을 희생하고 버려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에게도 그런 점이 있다. 이거죠.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남의 마음에 다 드는 100점 만점일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마음에 100점 들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다 추슬러야 되잖아. 내가 괜찮은 길로 가는 3가지를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첫째, 늘 하는 이야기예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운동하라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 몸뚱이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과 더불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정함과 부드러움과 이해심이나 배려나 양보는 어디서 나오는가?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면 짜증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인상부터 써요. 눈길이 곱게 안 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길이 곱게 안 가고 짜증내는 것 같으면 아, 면역력 떨어졌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래서 비타민을 좀 갖다 주라고요. 먹여가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비타민주 좀 섭취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래 단백질 뭐 있잖아요. 우유 좀 한 잔 마시게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운동을 해서 면역력이 좋아져야지만 다정해져요.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하다는 건 체력이 있어야 다정해져요. 체력 없으면 짜증밖에 나는 게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다 걸려.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서 다 걸려. 여기서 다 걸러. 다 걸러. 다 듣기 싫어. 세상 모든 말이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싫어. 이건 뭐예요? 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이 말이에요. 체력전. 그냥 단순히 뭐 헬스클럽 가서 뭐 운동한다고 체력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알맞게 체력. 다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몸에 힘이 있으면 사람이 다정하기도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체력이 있고 내가 스스로 버티는 힘이 있고 내가 뿌리가 강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손흥민 선수 보세요. 그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그 홀대를 받고 뭐 그 인종차별 당하고 뭐 이러면서 해도 그냥 까딱 안 하고 공차 넣는 걸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바로 자기 몸 건강 체력전을 강하게 가진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특히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일선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체력전이어야 됩니다. 정신건강, 몸건강 이거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유약하고 약하면 학생들 다 무너져요. 교권 무너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서 자발적으로 다정함도 나오고 따뜻한 말도 나오고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말도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것도 당연히 다 알아요. 마침 여기는 능인고등학교니까 명상하라, 기도하라, 하루 5분, 10분 시간 내서 이 말은 뭐냐. 자기가 감정에 나 스스로를 막 빨려가지 말고 명상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소개해 주시던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유튜브 윤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바디스캔 명상부터 시작해서 명상 종류를 직장 다니는 분들에서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7분에서 10분짜리. 예, 그럼 필요한 거 해서 들으시면서 밤에 주무실 때 턱 바디스캔 한번 하고 주무시고, 아니면 못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한번 명상 7분, 5분 딱 하고 또 출발하시고,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이 쌓이면 몰라볼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 그 기도가 법당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꼭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발 디딘 자리가 법당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그대로 붙다요, 그대로 법당이 돼야 돼요. 10분만 해도 5분, 10분 정도만 해도 감정 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 세 번째가 객관적으로 관점을 가져라 했는데, 객관적 감정 당연히 아시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얼기설기 감정들이 막 실타래처럼 뭉쳐있고 막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기설기 꼬여 있을 적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걱정과 불안이 오면은요. 걱정과 불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거기다 다 갖다 엉겨붙어. 왜 걱정이 왔는지 불안이 왔는지, 그것은 내가 이래서 그랬고 아무개가 나한테 나쁜 말 하니 그랬고 내가 뭐 제대로 뭘 못 먹어서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여요. 그럼 실타래가 막 엉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타래가 엉기게 하다 보면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본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갖은 해석을 다 갖다 붙여갖고 실타래를 막 눈두덩이처럼 불려요. 그냥. 그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갖다 붙일 적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I'm sick, 내가 배가 고파 I'm hungry, 또 뭐라 그러나 뭐 I'm sleepy, 졸려, 나 졸려, 뭐 또 I'm upset, 나 속상해, 뭐 많잖아요.
모든 것에 IM이 붙어요. IM 나 어때, 나 어때, 나 아파, 나 배고파, 나 속상해, 나 불쾌해, 나 어째 라고 하는데 여기서 IM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파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배고파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배고플 뿐이고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그냥 속상할 뿐이에요. 내가 속상해. 내가 뭐를 해. 내가 어떻다라고 하면 그 모든 감정이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딸려가요. 근데 IM, 나를 전부 제거하세요. IM을 빼버리고 객관적으로 그냥 아파. 그냥 속상해. 그냥 힘들어. 그냥 배고파.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을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 감정은 여러분 거로 안 끌고 와도 본래 있는 거예요. 그냥. 본래. 포유류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내 거야라고 끌어오지 마시고 그냥 아파. 부처님도 아프셨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왜? 죽잡수시고 나서 뭐 버섯 공양 드시고 상한 거 드시고 토사광란을 만나셔갖고 얼마나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파트나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열반에 드시는 길까지 걸어가시는 동안 계속 설사를 하신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약도 없던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걸어가시다가 부처님이 그러셨거든. 알아나 자리를 펴라. 등이 쪼개지는 듯이 아프구나. 그냥 아픈 거예요. 붓다도 아파요. 육체가 있는 이상. 예, 아픈 게 정상이고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위대하신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완성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 보여준 거예요. 신이 아니어도 세상을 스스로 자기가 완성할 수 있음을, 인간이 스스로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 내가 등이 아파 죽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아픈 거예요. 붓다도 아파. 근데 우리와 붓다의 아픈 차이가 뭘까? 우리는 내가 아파 죽겠어. 내가 어째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아픈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 감정대로 두라. 내 걸로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IM을 빼고 말해보셔라.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훨씬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돼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험난해요. 특히 선생님들에게는 더욱더 험난한 과정일 수 있어요. 수많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이시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그냥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멘탈이 2배에서 2.5배는 강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버텨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일본에 그 나가타라고 하는 농부가 지은 농사법 중에 그 나가타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농사냐면은 토마토 농사를 가령 짓는다. 그 무슨 농사를 지으면은 일부러 물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농작물을 해놓고 나서 물을 안 줘.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가혹하게 만들어요. 그 가혹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가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토마토가 당도가 너무 높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농작물을 만들어서 그 농작물들이 가장 맛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문제에 부딪힐수록 관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무시당하거라. 짓밟히거라. 더 이상 짓밟힐 데가 없을 때까지 짓밟혀보거라.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을 때까지 무시당해보거라. 즉 아상인상에서 에고가 다 죽어나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죽어나가보거라. 그러고 나면 네 참된 너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너의 붓다의 그 황금 골드가 그대로 드러날 거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겪고 당해보거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때 다시 시작해보거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 바보 되는데요? 바보 안 돼요. 절대 바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힘을 키워간다. 스스로 당도가 높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되듯이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키워낸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 다 잘하시는 거지만
정말 자기가 운동을 할 때 정신 건강을 위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체력이 받쳐지면 다정해지고 이해심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고 양보심도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낙관적이 되고 희망적이 된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분해하고 해체시켜 나가려면은 그거 자체가 전부 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가능해지거든요. 명상과 기도를 하라. 예,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스스로를 챙기라는 거야. 자기 밥 자기가 챙기라는 거지, 밥그릇을. 그러고 끝에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도록 하라. IM을 띄어내고 그냥 감정은 감정대로 두거라. 내 거라고 끌고 오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객관화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타고르, 시인, 인도의 유명한 노벨상 받은 타고르가 그 자기의 그 자서전에 그런 얘기를 써요. 타고르가 굉장히 부잣집 자식이었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그 하인이 어느 날 말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봐라 이 사람이 연락도 안 하고 안 오지. 그래서 오전이 지나 오후가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에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그때서야 또 나타난 거예요. 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와서 그냥 빗자루를 들고 자기 평소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타고르가 그걸 보는데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빗자루를 확 뺏어서 내동댕이를 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늦게 왔으면 왜 늦게 왔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늦게 왔으면 늦게 온 이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뭔데 도대체 말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이렇게 늦게 오고 말이야. 빗자루 들고 쓸면 다야 말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인 중에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빗자루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도 하지 못하고 늦게 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거기 자기가 써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딸아이가 세상을 떴고 그래서 연락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늦었지만 와서 장례를 치르고 온 거예요. 그때에 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 인간인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아니라는 말인가? 그걸 고백을 합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난해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써요. 그날 이후로 나는 굉장히 나를 자책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절대로 내가 타인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누군가를 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사람에게조차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발 물러서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훈련이 객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붙어서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본 세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바라본 세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다 해도 그 사람의 혼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모두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괴상망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지 않겠다. 말려들지 않겠다. 라는 말 한마디로 나를 건재하게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을 통해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리라.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 교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자리에 서고 교직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교사는 타인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느라고 한 사람의 우주를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를 함부로 대하다가 우주를 놓쳐버리면 그 우주는 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멀어진 우주를 내가 영원히 못 보느냐? 돌고 돌아서 다시 옵니다. 내게.
언젠가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시험도 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고 선생님이 되신 분들입니다. 출가한 우리 스님들에게도 막대한 책무가 뒤따르는 것과 같이 나 좋다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하기 싫지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교사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하고 무거운데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라.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라. 왜? 여러분은 모두 붓다시니까요.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는 이름표를 잠깐 빌려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붓다들이십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11월도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음 달 한 달 연말 지나다 보면 어영부영 1년은 그냥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해가 오겠죠. 선생님들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새해가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를 오늘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길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직에 계시면서 현장에 서 계시고 여러 많은 사람의 자녀를 키워내셔야 하는 자리 굉장히 힘드시고 고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에 계시는 아니 전 세계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 오면서 존경심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제가 극진히 존경하는 마음 담아 제가 정말 부족한 말이지만 한 말씀 올렸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